서울에 사는 김웅태 씨 가족이 특별한 여행길에 오릅니다. 바로 자전거를 타고 떠나는 먼 거리 여행. 평소 자전거 가족으로 불리며 집주위나 공원을 자주 다녔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해 떠나는 여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네요. 기차엔 자전거를 실을 수 없어 하나하나 분해해서 휴대폰으로 운반해야 한다는군요. 여행 시작부터 쉽지 않죠. 분해한 자전거는 통로 화물칸에 두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길. 아참, 이들 가족이 어디로 가고 있냐고요? 이번 여행지는 바로 청산도입니다. 기차를 타고 목포까지 3시간. 또 목포에서 완도까지 시외버스를 타고 2시간. 다시 완도에서 배를 타고 1시간. 자그마치 총 6시간에 걸친 대장정입니다. 이곳이 바로 전라남도 완도군에 위치한 청산도입니다. 아시아 최초로 슬로스티 인증을 받은 청산도는 느림의 정신을 바탕으로 자연과 전통을 보호하며 살아가는 섬이죠. 뭐 잡으셨어요? 농어. 큰 거 잡으셨네. 전통적인 삶과 자연이 살아있는 청산도. 이곳에서 이들 가족의 자전거는 지구를 살리는 불가사의한 물건들을 찾아 섬길을 달릴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자전거 가족의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도라지꽃이 가득 핀 청산도의 여름. 도라지꽃밭에는 생각보다 많은 곤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무당벌레다. 안락수염 놀인데 무당벌레. 얘 꽤 통통하다. 무당벌레 치고는. 만지지 마. 무당벌레 걸어간다. 얘 신기하다. 얘는 진딧물을 먹는데 해로운 곤충이야 우리한테. 좋은 곤충이야. 진딧물을 먹으면. 아니야, 근데 책에서 봤는데 해로운 곤충이야. 아니야. 맞아. 진딧물은 해로운 곤충인데 얘가 진딧물을 잡아먹어. 근데 개미가 진딧물 도와줘서 못 먹고 가는 경우가 있어. 진딧물은 식물을 이거 즙을 쪽쪽 빨아먹어버려서 진딧물이 있는 데는 식물이 비틀해가지고 탁 죽어버려. 그래가지고 진딧물이 일종이라서 농약 뿌린 것보다는 이 진딧물을 잡아먹는 무당벌레를 풀어주는 게 더 좋아. 그리고 무당벌레는 맨날 여기 꼭대기에 가서 휘웅 날아간다? 신기하지? 콩밭에서 만난 무당벌레. 물방울 모양의 점이 박힌 7mm의 이 작은 무당벌레 한 마리가 거대한 지구를 살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작물을 재배하는 드넓은 경작지. 농약 살포용 헬기가 하늘을 난다. 이 한 번의 비행으로 시간당 약 10만 제곱미터의 논에 농약이 살포된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인간의 욕심은 이제 도를 넘어섰다. 불행히도 농약은 해충과 천적을 가리지 않고 이로운 곤충까지 모두 죽이고 있다.
꿀을 만들어내는 벌도 그 피해자다. 이 혓바닥이 이렇게 쭉 내밀었잖아요. 예, 내밀고 또 날개가 이렇게 양 날개가 쭉 펴 있는 상태고 이 몸뚱아리 이렇게 쭈그러드는 형편입니다. 이게 농약 피해예요. 이게. 예. 농약의 희생자는 비단 벌뿐만이 아니다. 토양은 물론 농약의 독성에 오염된 생물종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것이다. 농약에 중독된 쇠기러기가 신음하고 있다. 농약으로 소독한 벽실을 먹은 게 치명적인 독이 됐다. 인간에겐 생명의 터전이 새들에겐 무덤이 된 셈이다. 노는 땅속의 영양분과 햇빛, 그리고 물을 만나 새로운 싹을 틔운다. 노는 식량의 산실이자 어류나 곤충들의 훌륭한 생태 공간이다. 이곳엔 수많은 곤충들이 공존하며 살아간다. 논 도랑에도 무수한 생명들이 숨쉰다. 수심이 얕고 따뜻해 어류나 수서곤충들의 번식 공간이 된다. 또 이들은 새의 먹이가 되기도 한다. 논에서 생태계가 유지되는 것은 이런 작은 생명들이 있기 때문이다. 논의 주인은 사람만이 아니다. 빈 들녘도 쇠기러기에겐 생명의 곳간이 된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단순한 쌀 생산 기지로서의 논을 원할 것인지, 아니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자연자원의 보고로서의 논을 원할 것인지를 말이다. 이제 농약이나 살충제, 또 비료, 또 이제 비닐하우스 농사 같은 걸 할 때는 또 에너지 같은 것이 이제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화석연료 같은 것이 이제 필요하고. 그래서 고투임 이렇게 농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농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지구로부터 우리가 필요한 자원을 약탈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토양이 가지고 있는 힘이랄지 또 자연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힘을 약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이제 악순환이 돼서 생산량도 줄어들게 되고 또 더 많은 투입을 해야 되고 생산을 하기 위해서. 농약의 피해는 이뿐만이 아니다. 천적이 사라지자 특정 개체가 이상 번식해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이다. 하나의 해충을 죽이기 위해 인간은 새롭게 나타나는 또 다른 해충을 쫓는 쳇바퀴를 돌고 있다. 경북 문경. 이곳에서는 다른 과수원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도구를 발견할 수 있다. 농약이나 살충제가 아닌 바로 해충을 유인하기 위한 트랩이다. 이거는 이제 풍뎅이 트랩입니다. 풍뎅이 트랩인데 이렇게 유인하는 유인제들이 한 종류, 두 종류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풍뎅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잎을 처음에는 초기에는 잎을 가야 하다가 8월 달 들어서면은 과일도 이제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양이 늘어나면은. 농약을 치지 않자 새로운 해충 피해가 나타나기도 한다. 지금 보면은 원래는 이런 과실 피해가 잘 안 나타나는데, 기본적으로 하면은 지금 처음에 들어오지 않던 이제 해충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제 천적하면서 살충제 부분이 빠져나가면서 살충 성분이 약해지니까 지금 들어와서 아직 무슨 해충인지는 정확하게 아직 잘 모르겠어요. 사과의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해충은 바로 응애와 진딧물이다.
이 두 가지 해충을 잡기 위한 천적 살포 작업이 한창이다. 응애를 잡아먹는 사마귀리 응애, 그리고 진딧물을 잡아먹는 천적인 풀잠자리와 무당벌레를 풀어놓는다. 특히 거대한 포식력을 자랑하는 무당벌레는 진딧물의 최대 천적이다. 덩굴 딸기 위의 진딧물 목장. 진딧물 무리들이 줄기에 즙을 빨아먹으며 달콤한 꿀을 만들고 있다. 이 목장의 주인은 바로 개미. 천적으로부터 진딧물을 지켜주는 대신 진딧물 꽁무니에서 단물을 빤다. 무당벌레로부터 진딧물을 보호해주는 개미도 수정을 앞둔 무당벌레를 이길 수는 없다. 무당벌레는 3주에서 4주 동안의 애벌레 시기를 거친 뒤 350개 이상의 진딧물을 먹어댄다. 성충은 하루 60여 개, 일생 동안 약 5,000개 이상의 진딧물을 먹는다. 무당벌레는 살아있는 살충제인 셈이다. 전 세계적으로 살충제 판매액은 매년 300억 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천적에 의해 제공되는 혜택은 그보다 4배가 더 많다고 한다. 무당벌레는 전 세계적으로 4천여 종이나 된다. 그러니까 거미가 빨리 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천적 농업하면서 재미있는 현상인데 아마 거미들이 제일 많이 들어와서 나방 종류들을 먼저 잡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생태계의 건강한 먹이 사슬을 복원하는 것. 천적 농업이야말로 인간의 건강과도 직결된다. 농부가 튼실한 결실을 위해 일부 과실을 솎아내는 것처럼 해충과 천적의 공존은 지구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청산도의 여름은 온통 초록 물결입니다. 영화 서편제 촬영 장소로 사용돼 서편제 길이라 불리는 이곳은 밭 사이로 난 돌담길이 아름다운 풍광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을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자 돌담 사이로 오래된 샘이 나타납니다. 무려 500년이나 된 이 샘물에서 지금도 물을 깃거나 빨래를 한다고 하네요. 여행자에게 건네는 최고의 선물. 시원한 샘물 덕분에 가족 모두 갈증과 더위를 식힐 수 있었는데요. 청산도 마을 곳곳엔 이런 오래된 우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먹기도 하나요? 먹어요. 물 좋아. 좋은데 가서 하시라냐. 먹었나고. 시원한 바람과 깨끗한 물, 눈부신 햇빛. 이것이 청산도 자연이 주는 선물이 아닐까요? 무한한 에너지 태양. 태양 에너지는 지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원천이다.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일대. 축구장 93개가 들어갈 만한 부지에 13만여 장의 태양 전지판이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바로 세계 최대 규모의 추적식 태양광 발전소가 이곳에 들어선 것이다. 과연 태양 전지판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은 얼마나 될까? 2개의 태양 전지판을 연결한 뒤 전원을 꽂자 선풍기와 오디오가 동시에 작동됐다.
태양 전지판 한 장이 생산해내는 전력은 180W. 그러나 태양 발전 효율은 아직 10% 정도에 머물고 있다. 효율을 높이는 것은 태양광 발전의 가장 큰 숙제다. 태양 에너지를 가장 쉽게 이용하는 곳이 빨랫줄이다. 태양과 바람에 의존하는 빨랫줄은 전기와 천연가스를 이용할 때 나타나는 모든 환경적 악영향을 피할 수 있다.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궁극적으로 태양 에너지로부터 얻어진다. 수백만 년 전 죽은 식물과 해양 생물로부터 생성된 화석 연료는 현재 인류가 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에너지원이 된다. 우리는 이 화석 연료를 연소시켜 에너지를 얻고 지구상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왔다. 그러나 이산화탄소의 배출은 대기상의 기온을 상승시키는 온실 효과로 이어졌다. 태양에서 에너지를 받은 지구는 다시 에너지를 방출해 복사 평형을 유지하는데 이 복사 에너지가 대기를 빠져나가기 전에 흡수돼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는 것이다. 최근 100년간 지구의 평균 기온은 2도나 상승했다.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오염물질의 주범은 이산화탄소, 전체 온실가스의 55%에 해당하는 양이다. (250여 년 전)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인류는 화석 연료를 소비하면서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지구 대기권으로 배출해왔다. 최근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에너지 제로 주택이라 불리는 이 집은 태양열을 아낌없이 활용했다. 지별판에 모인 태양열을 이용해 물을 데우고 실내 온도를 높인다. 자연의 에너지만으로도 충분한 난방이 가능한 것이다. 근데 아시겠지만 화석연료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기오염 물질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아황산가스랑 질소산화물 이런 것 등등 미세먼지도 있겠고요. 근데 태양에너지는 그런 대기오염 물질을 전혀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래의 기후변화 때문에 이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역시 CO2를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를 이제 저감하기 위한 이런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하는데 가장 그 잠재력이 큰 그런 이제 바이오매스를 신재생 에너지로 생각이 됩니다. 풍력 발전도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신재생 에너지 중에 하나다. 풍력 발전기 한 개는 하루 20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한다. 인천광역시 영흥도, 이곳에 국내 최대 용량의 화력발전소가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의 주요 원료는 석탄, 그 중에서 유연탄만을 사용한다. 석탄은 천연가스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효율 높은 발전 연료로 각광받아왔다. 하지만 화석 연료를 태워 발전하는 탓에 온실가스 배출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제 세계 각국은 화석 연료를 대체할 에너지원을 찾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 We have a few countries which have really make already early steps towards renewable energy. And my personal opinion is that these countries will have a big advantage in the future. Because first of all, they will have a fraction of their energy produced domestically. They don't need import for the renewable energy part. 에너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상황. 에너지 부족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And everything is because of the oil. 자원 고갈과 지구 온난화 앞에 닥친 위기.
하루 종일 내리쬐는 태양과 쉼없이 불어오는 바람은 미래 에너지의 희망이 되고 있다. 자전거 가족의 페달은 쉼없이 달려갑니다. 잔잔한 바람이 이는 마을 앞 정자나무 앞에서 잠시 쉬어가 볼까요? 바람은 오후에 졸음을 쫓고 김운택 씨 가족은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들을 꺼내 행복한 독서를 시작합니다. 정자나무는 여행자들의 작은 도서관이 됩니다. 평소에도 자전거 가족은 도서관을 자주 이용합니다. 그것도 환경을 살리는 길이라는군요. 우리는 생활하면서 수많은 종이와 만난다.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사용되는 종이컵은 무려 120억 개. 그중 14%만 재활용된다. 하지만 우리는 종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 매일 수십 개씩 쏟아지는 전단지. 그리고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받아봤을 택배 상자. 현대인의 생활 환경 변화는 종이 수요를 새롭게 창출했고 디지털 기기의 보급은 종이 사용량을 오히려 증가시켰다. 국내 종이 총 판매량은 연간 900만 톤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할수록 문화가 다양하게 되는 거고 또 사람들 개개인마다 그 문화에 대한 요구, 정보에 대한 요구 그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매개체가 되는 종이의 소비량은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 종이 소비량은 3억 9천만 톤. 이를 원료인 나무로 환산하면 30년생 원목 66억 3천만 그루에 해당한다. 전 세계인이 한 명당 나무 한 그루씩을 없앤 셈이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 총 59개 쓰레기 매립지에는 하루 평균 13,000톤의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다. 이 가운데 종이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 조사 결과 종이의 양은 무려 48.6%에 달했다. 버려진 종이는 여러 공정을 거쳐 다양하게 부활한다. 국내에서 배출되는 연간 7만 톤의 종이팩을 100% 재활용하면 140만 그루의 숲을 조성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낼 수 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또 누구나 잊고 있는 사실. 종이는 나무다. 그 종이가 결국은 나무와 숲을 베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무한정 공기처럼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것은 어딘가에 부담을 지우는 그런 행위, 인간 행위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종이의 양이 무려 800만 톤 정도가 되거든요. 국내 종이의 자급률이 10몇 프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90% 가까이 되는 종이를 외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결국 그것은 카나다나 또는 브라질 아마존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원시림을 베어서 결국 그 종이를 원목을 수입해서 그걸 종이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숲을 훼손하면서 우리는 종이를 쓰고 있는 거죠. 나무와 숲을 살리는 방법은 생활 속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책과 잡지, 그리고 다양한 자료가 구비된 공공도서관은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책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환경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 숲의 나무를 보호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막아주는 것이다.
또 생태계가 파괴돼 수많은 생물종이 멸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책을 빌리는 작은 습관은 지구를 지키는 큰 행동이다. 이 도서관에 있는 것들은 보관하는 책이 아니라 시민들이나 어린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년 통계에서 집으로 빌려가신 책들, 우리 어린이들이요, 한 20만 권 정도 돼요. 근데 6만 권이기 때문에 6만 권을 20만 권의 책을 빌려가려고 하면은 도서 회전율이 그만큼 많잖아요.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한 권을 책을 사서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서관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좋은 측면으로 지금 반응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예. 알록달록 대형 버스 한 대가 어딘가를 향해 달린다. 도착한 곳은 한 지역 어린이집. 버스 안으로 들어가자 작은 도서관이 한눈에 들어온다. 바로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일명 파란 달구지 버스다. 처음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지. 도서관이 없는 외지를 돌아 직접 도서관에 오지 않아도 책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다. 이제 사무실 풍경도 달라졌다. 모든 문서를 디지털화해 관리하기 시작했다. 종이와 지구 환경에 대한 고민은 사무실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제 사무실에서 종이 없는 세상은 그리 머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서울 노원 정보도서관. 이곳에도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다. 바로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에게 도서 자동 예약 대출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다. 먼저 인터넷으로 원하는 도서에 대출을 신청하면 사서가 해당 책의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책이 있는 경우 무인 예약 도서 대출기가 설치된 곳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한 책을 받아볼 수 있다. 이제 도서관은 지식의 공유와 개방을 통해 숲의 환경을 지킬 수 있다는 독자들의 인식 전환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은평 구립도서관은 지하철역에서도 인터넷으로 주문한 책을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 도서관은 공간적 테두리를 벗어나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 공유의 공간으로, 자원 공유의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것이다. 먼저 그 환경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자원의 공유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제는 그 도서관이 그 책을 소유하는 것보다도 공유하고 이용에 초점을 맞춰서 서비스하는 그런 게 더 중요하게 점점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서는 구내 구립도서관 3개와 20개의 마을문고 작은 도서관을 연합해서 자원을 공유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어디서건 언제나 쉽게 그 자료를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를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가족은 이제 바닷길을 달려 눈부신 해안가에 도착했습니다. 먼 바다에서 떠밀려온 쓰레기가 보이네요. 하지만 아이들에겐 그저 신나는 장난감인 셈이죠.
하늘도 바다도 푸른 청산도. 김웅태 씨는 낚시로 저녁 상차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느 바다처럼 이곳 바다도 어족 자원이 고갈돼 어민들은 전복 양식으로 생계를 꾸려갑니다. 바다 수온이 올라선지 어종도 예전과는 다르다고 하네요. 낚시의 손맛을 보지 못한 김웅태 씨는 생선 한 마리를 사들고 숙소로 돌아갑니다. 회 떠줄게 맛있게. 김웅태 씨는 바다 오염과 온난화가 이대로 계속된다면 제철 생선을 먹는다는 건 이제 먼 옛날 얘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구상에서 사육되는 소는 약 13억 마리, 미국에서만 1억 마리 이상이 사육되고 있다. 이런 대량 생산 시스템에서 쇠고기 1kg을 얻기 위해서는 소에게 곡물 7kg을 먹여야 한다. 사료용 곡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넓이의 땅이 필요하다. 지구의 허파 아마존 열대우림이 소 사료와 방목을 위해 개간됐다. Deforestation is something that is releasing a tremendous amount of greenhouse gases, carbon dioxide, also methane and nitrous oxide and so forth. And you also lose the stocks of carbon that make up half of the dry weight of the trees, and also the carbon that's in the soil under the forest. And that would add to the global warming that's already occurring. 최근 뉴욕타임즈에 육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육류 생산은 지구상에서 가장 에너지 집약적이고 온실가스 발생량이 많은 산업이 되어가고 있다. 송아지 한 마리가 도축 가능한 소로 자라기 위해 1배럴의 석유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20칼로리의) 육류는 같은 칼로리의 채소나 곡물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4배 더 많다. 소를 키운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나무를 자르고 목초지를 조성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지구의 바다가 71%고 육지가 29%인데 그 육지 중에 가축을 사육하는 데 들어가는 면적이 30%입니다. 그러니까 목초지라든지 콩은 전체 콩 생산의 90%가 가축의 사료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가축의 사료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CO2 양이 전 지구 전체 CO2 발생량의 18%입니다. 그거는 수송 부분, 그러니까 자동차라든지 선박이라든지 비행기 전체가 다 쓰이는 CO2 13.5%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 안양에 사는 주부 박순예 씨. 그녀의 식단은 아주 특별하다. 바로 쌀겨층의 절반만을 벗겨 쌀눈이 남아있도록 직접 도정해 먹는 오븐도미가 바로 그것. 현미와 백미의 중간으로 현미의 껄끄러움은 덜한 대신 쌀눈이 살아있어 풍부한 영양소를 제공한다. 저는 이 쌀을 씻어가지고 쌀 전분이 나오면 뭐 설거지를 한 다음 또 이 물을 갖다가 화초라든지 또
또 과일 이 물로 세수를 하면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물이 더러운 줄 알고 그냥 버리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환경 오염도 많이 되고 하는데 이 물로 직접 세수를 하고 또 세안을 해보면 굉장히 그 피부도 매끄러운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콩나물 하나에도 부부의 손길이 직접 닿아 있다. 인근에서 직접 재배한 채소와 쌀밥으로 이광태 씨 부부의 푸짐한 점심상이 차려졌다. 적은 에너지 사용으로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줄이는 곡물류 식단은 나와 지구의 건강을 함께 도모하는 길이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 밥을 한 8년 정도 먹었는데 정말 너무 좋은 것 같고 제 피부도 좋아졌고 몸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즘 지금 수입쌀이 많은데 벼는 수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쌀을 이용해야 되고 좋은 영양 있는 쌀을 먹으려면 정말로 이 오븐도나 현미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산화되지 않는 쌀을 먹는다는 거 있죠. 정말 즉석 도정해서 먹기 때문에 영양 그대로를 우리가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넣어줄 수 있다는 거 정말 굉장히 좋은 겁니다. 청산도의 하루가 저물고 있습니다. 먼 길을 달려온 아이들은 벌써 초저녁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나무 그늘 바람만은 못해도 선풍기 바람이 더위에 지친 피로를 식혀줍니다. 이번엔 선풍기 바람 소리에 귀 기울여 볼까요? 과연 가정에서 에너지는 얼마나 사용되고 있을까? 우리는 김명선 주부의 일상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움직이며 생활하는 모든 공간에서 우리는 에너지를 사용한다. TV,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생활가전이 주는 편리함 뒤에는 우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뒤따른다. 바로 생태계 파괴, 온난화와 같은 지구의 희생이다. 이런 이유로 생활가전 가운데 에너지 소비가 가장 적은 선풍기는 에너지 낭비에 대처하는 효율적인 대안이다. 특히 천장 선풍기는 부드러운 공기 순환을 일으켜 방을 시원하게 한다. 매우 적은 전기를 소비하면서 훌륭한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이다. 풍이나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고 한 약풍 정도는 돼야. 그렇다면 에어컨만 작동했을 때와 선풍기와 에어컨을 동시에 작동했을 때 냉방 효과는 어떨까? 예, 에어컨만 켰을 때의 이제 사람 체온 변화입니다. 지금 보시면 선풍기하고 에어컨을 같이 키면은 사람이 이제 체온이 빨리 떨어져서 아까 에어컨만 켰을 때보다 1도 가량 떨어진 29.8 그리고 사람 제일 가까이 있는 습하 온도는 29.3으로 1.5도 정도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의 에너지 절약 방법을 알아보기로 했다. 먼저 전력 소비가 많은 LCD TV의 경우 절전 모드로 사용하고 300 정도 나왔던 게 절반으로 깎였죠. 또 생활가전의 경우 전원만 연결해둬도 대기 전력으로 낭비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보온하는 동안에도 전력 소비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멀티탭을 이용해 전원을 꺼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대기 전력으로 소비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 예, 대기 전력이 가정에서 소비되는 비율을 보면 전체 가정 소비 전력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11%를 연간으로 따져보면
연간 306kWh 정도 되고요. 이걸 금전적으로 따져보면 가정당 연 33,000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지구를 살리는 방법은 우리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과연 에너지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화면은 지금 현재 이 그린홈 제로 하우스에서 생산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현황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태양열 시스템은 옥상에 설치된 태양열 지별판을 통해서 온수를 생산하게 되고요. 그래서 약 87도의 온수를 생산해서 이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급탕 온수, 우리가 샤워물이죠. 샤워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열 시스템 같은 경우는 땅속에 연중 일정한 15도씨라는 열을 이용해 가지고요. 여름철에는 냉방, 겨울철에는 난방으로 활용하고 있는 에너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모듈을 통해 가지고요. 현재 2.36kW라는 에너지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쓰고 있는 지금 실시간 소비 전력 800W를 충당하게 됩니다. 이 공간은 자연환기, 자연채광 공간인데요. 일반적인 주택은 이렇게 막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홈 제로하우스에는 이렇게 개방적으로 이렇게 뚫고 놨기 때문에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애용하고 새는 에너지를 차단하는 지혜. 바로 에너지 다이어트를 실천하는 길이 지구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다. 느림의 섬 청산도. 이틀 동안 김웅택 씨 가족은 바람과 햇빛, 아름다운 자연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자동차 가족이 아니라 자전거 가족만이 느낄 수 있는 행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자연을 느끼고 친구도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펑크나셨어요? 자전거는 이들 가족과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도시를 달리는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이다. 작년 3인 기준 한국인 가족은 승용차를 이용하면서 연간 2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켰다. 나무로 환산하면 약 900여 그루에 해당하는 양이다. 우리는 과연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을까? 그 흔적인 탄소 발자국은 하루를 시작하는 동시에 만들어진다. 한 달 평균 4만 원의 전기 사용료는 100k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매일 아침 자동차로 출근하는 30대 후반의 샐러리맨. 그는 한 달 1200km를 주행한다. 그의 한 달 출퇴근길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약 400kg이다. 매일 버스로 출근하는 이준서 씨. 한 달이면 800km를 출퇴근하며 1200kg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이석재 씨. 매일 20km의 거리를 자전거로 왕복한다.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어 출근길이 쉽지는 않다. 이석재 씨의 탄소 발자국은 없다. 세 가족의 탄소 발자국을 비교하면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가족이 제일 적은 수치를 보여준다. 자전거는 세상에 해를 끼치지 않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것이다. 지구를 살리는 방법은 그리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와 친숙한 생활 속 작은 실천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선택한 이 작은 행동이 변화를 불러일으킬 때 그 힘은 위대해질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